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강모 씨가 과천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으로 광명 시흥 땅을 사라고 추천했는데 실제로 여러 명이 그 지역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산 땅에는 각종 세금 혜택까지 주어졌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삼기 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계획 백지화를 요구해 7월 사전 청약 일정이 차질이 우려됩니다. 투기 의혹 수사를 전담할 합동수사 특별수사본부는 770명의 초대형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가 한 대 패고 싶다라는 등 상습 폭언을 일삼아 여성 연구원이 2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연구원의 잦은 실수 탓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위원으로 선발된 현직 경찰관이 시험 출제 합숙 과정에서 동료 여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확실한 책임 추궁 없는 제도 개혁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당분간 대외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하고 이후 4년간 국방 예산 증가율만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7% 넘게 증가하는 국방 예산과 연동하는 건 부담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종합뉴스는 검사 1명을 화두로 제시합니다.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서 770명 규모의 초대형 정보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는데 여기서 검사는 딸랑 1명뿐이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했는데도 말이죠.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사건이어서 검경 협업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과연 맞는 결정일까요? 지금은 수사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성난 민심과 제대로 된 수사만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LH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모 씨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던 과천 지역 주민들에게 광명 시흥 땅을 사라고 부추겼다는 뉴스 지난주에 단독 보도해드렸었는데 그 뒤 취재를 해보니 실제로 추천을 받은 이들이 지난해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의 한 건물. 등기부 등본에 나온 소유주의 주소는 경기도 과천 주암입니다. 맞은편 건물 역시 소유주의 주소가 과천 주암입니다. 과천 토지 소유주가 주인인 건물은 이곳 인근에서 확인된 곳만 모두 4곳입니다. 과천 토지 보상자들이 토지 보상금으로 지난 한 해 시흥 일대를 돌며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천이라고 그쪽에서 오신 분이 샀다고? 부동산에서 그래요? 뭐 보상받아서 그거 사는 거라고 뭐. 이들이 새 투자처로 시흥을 선택한 이유는 LH 직원 강모 씨의 추천이었습니다. 기대 이하로 땅값 보상이 되다 보니까 취득세 안 물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은 좀 이익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강 씨는 이번 LH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매입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토지 보상 업무 과정에서 다른 지역 투기를 부추긴 일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과천 토지 보상금으로 광명 시흥 땅을 사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게다가 여기 땅을 사면 취득세 면제 등 세금 혜택까지 있다. 이런 조언은 대체 누가 해줬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서 보상을 받고 또 그 돈으로 근처 개발 예정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받고 계속해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천 주암지구 토지주가 보상금으로 사들인 1000제곱미터 규모의 땅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처음 사들일 때만 하더라도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닐하우스 3동이 지어져 있고요. 내부에는 대추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신도시 발표 몇 개월 전부터 나무를 심었는데 LH 강 부장이 사들인 시흥 무진해동 땅과 흡사한 방식입니다. 발표 한두 달?
처음부터 심더라고요. 근데 가끔 와서 심긴 해요. 네, 우리도 생각이 재개발 들어가나 보다. 왜냐면 다른 토지주들은 논과 밭이 아닌 사무실이나 창고 용도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일부는 건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LH 직원의 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 외에도 과천에서 온 이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반경 20km 이내 같은 종류의 토지를 사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딴 데 땅을 사는 사람은 세금을 면제준다 이거지. 전답은 전답으로, 임야는 임야로. 다 알죠. 그거는 투자하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다 알아요. 보상 토지인 과천 주암을 중심으로 20km 반경 안에 들어가는 개발 예정지는 광명시흥과 하남 교산 두 곳. 하남 교산은 2018년 말에 발표됐기 때문에 시흥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비를 받으면은 60-70% 이상이 그 주변에 다시 사요. 그리고 본래 하던 뭐 농업행위라든가 그것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변 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투기적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과천 보상금으로 광명시흥 땅을 사고 다시 광명시흥 땅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지 보상 제도도 실정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아버지 동서 뭐 하시냐고 묻던 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모친의 투기 의혹은 몰랐다는 해명에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죠. 게다가 양이원영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시흥에 땅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을 산 뒤 지분을 나누는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 방식인데 주변 중개업소에서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흥 장현동 일대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장현지구와 맞닿아 있고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시흥시 과림동과도 불과 5-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부인 배모 씨가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5월 이곳에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야 179제곱미터와 142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공동 소유자가 각각 48명, 106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추정됩니다. 주변 중개업소에서는 특별히 정보를 미리 알았다기보다 인근 개발 호재를 노리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금에 들어갔겠죠. 바로 엮이니까 되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뭐 도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니까.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 역시 이런 수법으로 광명 일대 임야와 평택 황해 경제자유구역 근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발 안 돼요. 기획부동산에서 돈 댄다고 사람들을 몇십 명을 모아서 잘라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틀리지도 않거니와.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중앙에 근무하던 시절, 양이원영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하던 시절로 땅을 샀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두 의원은 물론 당내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들까지 철저히 조사해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이처럼 개발 예정 부지에는 어김없이 업자 등이 개입된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등장을 합니다. 큰 땅을 비교적 싸게 사서 여러 명에게 쪼개 팔며 이익을 남기는 거죠.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 시흥 역시 지난해 무렵 이런 거래가 횡행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6,600제곱미터, 약 2,000평 정도 되는 크기의 한 임야입니다. 야산 중턱에 있는 토지로 지난해 4월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개인에게 되팔았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 이 임야의 공동 소유자는 무려 90명이 넘습니다. 땅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산 뒤 개발 계획 등을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지분을 쪼개 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시흥시에서도 한 필지를 100명이 넘는 개인이 소유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광명 시흥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이런 형태의 거래가 횡행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합니다.
임야 같은 것만 사가지고 지분으로들 다 팔았죠. 쓸모없는 땅들. 링벨트에 있는. 지분 등기로 해가지고 지네가 25만 원, 30만 원에 사가지고 80만 원, 100만 원씩 팔아먹었잖아요. 부작용이 많아요.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을 통해 산 필지가 정작 개발은 되지 않고 처분은 어려워 고스란히 피해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들으셨다시피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획부동산들이 여기서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겠죠. 신도시 땅 투기에 앞장선 기획부동산의 실태를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획부동산 문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저는 와닿지가 않아서요. 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 경기 성남시 금토동의 이 한 야산인데요. 네. 산 73번지 저 한 필지 주인이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죠. 무려 4,800명입니다. 33곳의 기획부동산 법인이 참여를 했는데 네. 잘게 쪼개서 이들에게 팔았습니다. 와우. 자세히 보면 등고선이 꽤 촘촘합니다. 그만큼 경사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네. 재발 구역입니다. 그런데도 기획부동산들이 위치가 좋다며 언젠가는 될 땅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아, 신도시 아닌 곳이 이 정도라면은 신도시 개발지로 우리가 뭐 얘기가 나오는 곳들은 뭐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 계획을 처음 밝힌 거는 2018년 9.13 대책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3개월 뒤에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이렇게 세 곳을 1차 3기 신도시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기간 이들 지역의 토지 거래 중 42%가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산 거래였습니다. 네. 2018년 전체 거래에서 지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2%였는데 이 신도시 발표 전에 3개월만 따지고 보면 그게 42%로 10%포인트나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기획부동산이 개입한 투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명의 이 가족이나 이 지인이 모여서 돈을 모아서 이 공동 명의로 샀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분 거래는 분명히 단독 명의로 땅을 사는 것보다 이 투기성을 의심할 여지가 큽니다. 신도시 지분. 발표를 예고한 이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분 거래가 크게 늘어난 점, 그 점이 이렇게 근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로 의심할 만한 가장 일반적인 수법은 뭐가 있습니까? 보통 기획부동산들은 이 산이나 논 그리고 뭐 밭 가장 이제 산을 많이 사긴 하는데 네. 이 산 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조만간 개발될 거다 이런 소문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 연락을 하거나 모집책을 통해서 이 땅이 시세 차익이 기대되니까 사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이제 모으는데 이들에게 투자한 돈만큼 이 땅을 공동 명의로 쪼개서 등기를 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 필지를 일일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동 명의로 이렇게 해서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필지가 아닌 요즘에는 지분으로.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렇게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나중에 팔기도 참 어려울 거고 네. 내 재산권 행사도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이 쪼개기에 가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분을 산 땅이 뭐 신도시나 이 택지로 개발이 되면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 기획 부동산들이 유혹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게 잘게 잘라놔서 투자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원래 땅은 가격이 비싸지만 네. 덩치가 크니까 비싼데 이 잘게 쪼아놔서 투자금이 수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예. 소비자들이 혹시나 여기 개발될까 이런 마음에 이제 걸려드는 거죠. 특히나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처럼 누군가 이 개발 정보를 알고 실제 실행까지 해서 큰 돈을 번 사례를 접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샀는데도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횡행한데. 네, 그래서 이제 택지 개발이 가장 많은 경기도, 뭐 다른 지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는 특히 이제 지난해 211제곱킬로미터, 이 여의도의 70배가 넘는 그 임야 산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이제 이 지분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현재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버리면 팔 길이 막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들의
그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이 기획 부동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요즘 LH 덕에 참 토지 공부 많이 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조사한 광명시와 시흥시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명에서는 6명, 시흥에서는 8명의 공무원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위법성 여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광명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현금을 주고 사들인 임야입니다.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전 자신과 가족 명의로 구매한 뒤 불법으로 형질 변경까지 했습니다. 광명시는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벌였고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시가 추가로 확인한 토지 취득 공무원들은 형질 변경 등 불법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매했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들 중 절반은 지난해 땅을 구매했지만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다고 하는 등 투기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난 공무원인지도 몰랐어요. 이 양반 땅 산 지 얼마 안 된다니까. 경기 시흥시도 자체 조사 결과 공무원 8명이 신도시 예정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지역 주민들이 신도시 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속 신도시를 밀어붙이면 투기를 한 사람들이 땅을 내놓겠냐. 그러니 앞으로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럼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당장 7월에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땅 앞에 모였습니다. 공공택지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공전협 회원들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첫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LH가 강제 수용한 자신들의 토지로 투기판을 벌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갑자기 여기 3기 신도시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황당합니다. 황당해. 예? 잠이 안 와요, 저녁에. 3기 신도시 개발 계획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3기 신도시 및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 앞으로 공전협은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LH와 토지 보상 협상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5년 안에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당장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 청약 일정이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고 정부는 공급 대책과 투기 의혹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토지주의 반발 속에 일정대로 주택 공급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LH 의혹을 전담 수사하는 정부 활동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국세청 또 금융위 등 770명 규모인 메모드급으로 구성됐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에서는 투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 지도도 발견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공직자의 투기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고 밝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LH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시킨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재편됐습니다. 대략 770명, 10배로 커진 메모드급입니다. 합수본은 전국 18개 경찰, 시도청 수사 전담팀이 주가되고 국세청과 금융위, 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들이 탈세 의혹과 부정한 돈의 흐름 등을 파헤칠 전망입니다. 검찰관은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LH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주장에 고발 후 일정 등을 고려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현재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H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심각성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입니다. 문 대통령은 엄정한 처벌 의지를 강조하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부패 방지와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대통령이 LH 투기 수사에 검경 협력을 당부한 만큼 오늘 열린 검경 협의체 내용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검사 파견은 달랑 1명. 그것도 수사팀이 아니라 합동조사단에서 법률 지원 업무를 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어떤 죄명으로 가야 할지가 관건인데 이런 걸 정하는 게 바로 법리 검토를 해주는 건데 그리고 그게 수사 지휘인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LH 수사에 칼을 빼들겠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아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경찰 주도의 수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되 수사가 아닌 법률 지원만 하도록 정리됐습니다. 안전한 합의를 이뤘고 현행 수사권 개혁 제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응 태세가 만들어졌다. 검찰 게시판에는 법률 지원 검사 1명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경찰 보조 역할을 지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쥐를 잡는 데 고양이 색깔을 따질 필요가 없다며 특별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합동조사단은 내일 LH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와 전수조사 거부자들에 대한 징계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자인 LH 직원들은 부패방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이 과거 6건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봤는데 업무 관련성과 정부의 비밀 여부가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부패방지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총 6건으로 모두 땅 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었던 공무원이나 시군 의원, 그리고 이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이었습니다. 이 중 5건이 유죄가 인정됐는데 형량은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한 건만 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업무 수행 중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땅을 매매했지만 이미 지자체 소식지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게재됐다는 이유입니다. 유죄 판결 가운데 한 건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미리 계획을 알려주고 수익이 생기자 돈을 받았지만 추징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범행으로 직접 얻은 재물이 아니라면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이 그 과정에서 들은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했어야 처벌과 추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텐데요. 외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익과 연관된 정보라면 비밀로 볼 수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현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은 소문을 토대로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 계획 정보가 LH 직원 등 공직자들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밝히는 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첫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지금부터는 MBN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지도 교수로부터 널 낳은 부모가 불쌍하다, 재떨이로 패버리겠다 같은 폭언을 상습적으로 들은 연구원이 2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교수는 연구원의 잦은 실수 탓에 감정이 쌓여 한 말이라는데
학생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학교 측은 손을 놓고 있고요. 신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치과대 연구센터 연구원인 A씨는 2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 씨는 센터 내 B 교수의 인격 모독적인 폭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짜 내가 해버리고 싶은데 돈을 왜 받니? 실수를 하는 날엔 해고로 겁을 줬다고 말합니다. 다른 직장 같았으면 너 진짜 재떨이로 막 부숴 해고당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2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잘 다시 지내보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아픈 상처를 굳이 뭔가 재촉하듯이 뭔가 해명을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학생들도 B 교수가 평소 폭언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비하 발언과 인격 모독은 좀 그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이죠. B 교수는 A씨가 실험 도중 수차례 실수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던 중에 큰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을 했고요. 대학인권센터는 폭언 등을 인정했지만 학교 측은 대책은커녕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국가시험은 출제위원들을 외부와 단절시켜 놓습니다. 혹 시험 문제가 새 나갈까 해서인데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을 위해서도 시험 출제위원들은 3주 동안 합숙을 해야 했죠. 그런데 합숙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동료 여자 경찰관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성 경찰관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당하기만 해야 했던 거죠.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양경찰 순경 채용을 위한 시험이 치러진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시험이 있기 전 출제위원들은 지방에 있는 해양경찰청 산하 기관에 모여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출제위원들은 이 건물에서 3주 동안 외부와 격리된 채 합숙을 했는데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으로 선발된 현직 경찰관이 동료 여자 경찰관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은 친근감의 표현일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피해 신고를 받고 지금 감찰 조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들은 합숙 과정 중에 성추행을 신고했지만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시험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와 불편한 합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시험 끝나고 문제 이의제기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거까지 다 끝날 때까지는 꼼짝없고. 해경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혐의가 일부 입증된 만큼 조사가 끝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르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약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경찰과 걸어 나옵니다. 휘청거리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이 여성. 경찰과 얘기를 하더니 경찰차로 향합니다. 경찰이 식당에서 행패 부리던 여성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성은 손님과 직원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이곳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지문 조회를 통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마약 혐의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여성의 신병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 여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출근 시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10분이나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이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 차량을 막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었죠. 박상호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순찰차 앞에 승합차가 꼼짝도 않고 서 있습니다. 경찰관이 내려 운전자를 확인하더니 동료를 부릅니다. 한 명은 휴대전화를 꺼내 운전자를 촬영하고
나머지는 교통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멈춰 세워도 계속 달아납니다. 그 순간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도주하던 차량 앞을 막아 세웁니다. 음주, 단속, 도중과 이렇게 직감을 했었죠. 그때 마침 지나가는 찰나에 차량을 막아서게 된 거죠. 경찰이 운전자를 끌어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무려 10여 분 동안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도주 차량을 막는 과정에 이 씨의 차량이 부서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 차가 그대로 신호 위반을 하면서 도주했을 경우에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경찰은 40대 운전자를 입건하고 검거를 도운 이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남빛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캠코더 LH네요. 캠코더라면 정치권에서 왜 측근 인사 문제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캠코더의 뜻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선 캠프의 캠, 그리고 코드 인사의 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더 이렇게 해서 첫 글자만 따서 캠코더라고 합니다. 현 정권 측근 인사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LH 이사회 임원 14명 중 4명, 그러니까 약 30% 가까이 캠코더 인사로 의심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허정도 상임감사, 그리고 윤석인 비상임 감사, 또 김정호, 전숙희 비상임 이사 이렇게 총 4명이 캠코더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LH 직원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 사건이 벌어진 2019년도에도 이사로 있었습니다. 허 상임감사는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특보를 맡았고요. 윤 비상임 감사는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선대위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한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은 캠코더 인사들이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 부패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정작 자기 주머니엔 두둑한 연봉을 챙기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LH 이사들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요?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상임위원 평균 연봉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기준으로 1억 8,443만 원, 비상임 이사는 연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네요. 야, 1억 8천을 넘네요. 대단합니다. LH 직원들이 온라인에 올리는 글도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새로운 게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쓴 글의 내용입니다.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XX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헤쳐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는 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라는 비아냥거리는 내용도 보이네요. 어쨌든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짜로 LH 직원이라면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지금 잘 와닿지가 않나 그렇습니다. 봅니다. 외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듯해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경찰서 등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적 이런 게 나온 겁니까? 네, 서울 서초경찰서가 경찰서 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서초경찰서는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곳이 가장 높은 S등급을 받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평가 기준이 뭐였길래 저렇게 나왔을까요? 치안 종합 성과 그리고 고객 만족도 등을 점수로 이제 평가 기준을 매겼는데요. 네. 저희가 1월에 단독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1월에 어떤 내용을 저희가 보도해드렸냐면 정인이 사건 모두 기억하시지 그랬죠. 않습니까?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양천경찰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동 학대 신고를 받고도 내사 종결해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고 실제로 담당 경찰관들이 중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A를 받은 겁니다.
시민들의 생각과 성적표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네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비싼 백신, 뭐 어디서 비싸게 샀나 보죠? 우리 정부가 백신 구입을 대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가격, 평균 가격보다 좀 비싸게 구입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예요. 예.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추경 설명 자료를 보면 국민 7,9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 구매 비용이 3조 8천억 원이 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회 접종분을 1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도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매한 백신의 1도스 가격은 평균 22달러입니다. 그런데 백신의 실제 평균 단가를 보니까 도스당 17달러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뭐 최소 5달러 이상 비싸게 샀다 이유 아닙니까? 네, 이 지적을 정치권에서 한 건데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 백신 가격에 각각 확보한 물량을 곱해서 평균 단가를 내보니 17달러가 나왔다는 건데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각 제조사의 백신 가격을 토대로 이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너무 늦게 백신 수급에 뛰어들어서 웃돈을 주고, 그러니까 한 5달러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사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에서 102번째로 백신을 맞았다는 비판도 참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백신 비용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핑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원한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SNS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인근 복지관 직원들이 달려갔고 그 덕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순찰차와 구급차가 연달아 들어갑니다. 한 남성이 옥상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낮 3시 반쯤 이 건물 옥상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창문 바깥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은 인근 복지관 직원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남성을 떼어놨습니다. 그 여자분이 필사적으로 방어하면서 이제 비명과 함께 살려달라고 이제 외치셨고요. 그 남자분 2명이 그 남자분을 제지를 했고 그 여자분에게서 떼어냈고. 경찰은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출동해 여성을 이곳 옥상에서 구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려 하자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붙잡아 얼굴과 배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강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사퇴 이후 연일 대권 후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다음 달까지 외부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비판하면서 정치 행보는 이어갔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LH 직원들 투기 의혹에 대해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게임룰조차 조작된 상황에서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책임 추궁 없는 제도 개혁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기자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3, 4월 중에는 특별히 외부 활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 법치주의 질서에 대해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할 계획은 있지만 당분간 소송 마무리 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섣부른 목소리를 내면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정계 복귀를 선언해 보궐선거를 전후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면 어떻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자고 한 이들과 함께 선거 캠프를 꾸릴 수 있는 거냐. 이들 3명을 캠프에서 퇴출시켜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한 말입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은 100% 여론조사로 정리되는 모양새인데 질문 내용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피해 호소인 용어를 쓴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캠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걸 두고 박 후보가 발끈했습니다. 이 쫓아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야권 후보들은 일제히 해당 의원들이 2차 가해를 한 장본인들이라며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잔인한 용어를 쓴 분들에 대한 응징이 사회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함인방이 바로 그 캠프의 핵심 요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내보내야지 그거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은 오 후보 측이 국민의당이 원하는 여론조사 100%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 후보 측은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하냐 질문을 주장한 반면 안 후보는 누가 경쟁력이 있냐는 질문을 고수하고 있어 내일로 예정된 실무 협상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까지 65세 미만에게만 접종이 됐죠. 앞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접종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 사태로 인해 2차 접종 물량을 앞당겨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재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저녁 6시쯤 끝났지만 회의 결과를 정리해 내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분위기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쪽이 유력합니다. 영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임상 자료가 충분히 쌓인 데다 예방 효과도 확인된 만큼 접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회차 물량도 앞당겨 1차 접종에 투입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하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1차 접종 뒤 2차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접종자를 더 늘리고 2차 접종까지 간격도 8주에서 최장 12주까지로 확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관리부실로 백신 수백 회 분량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에 이곳으로 자진해서 파견을 간 의료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일부 병원들은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를 대면하고 있고 병원 돈이 따로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찌된 일인지 강대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종사자는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입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 자진해서 파견을 온 의료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침과 달랐습니다. 일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파견 간호사는 계속 일할 사람이 아니라며 접종자 명단에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분 환자 보는데 그냥 접종 안 하셔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계속 오래 계실 분은 아니라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또 다른 병원은 접종자 명단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견 온 의료진에겐 당분간 접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접종일 기준으로 계신 분들한테만 일단 접종을 하고요. 아마 2월 19일이나 20일 정도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때 그 기간에 계셨던 분들만. 불안한 마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접종해달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의료진은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따로 다른 백신을 지원받지 못하고 불안을 떨면서 일하고 계신 선생님도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파견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몇 명이 백신을 맞았는지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최전선에서 치료하는 파견 의료진이 방역당국과 일부 병원의 안일한 대처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강원도 평창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일 만에 최다 수치인 47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도 399.9명으로 집계돼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한 거죠. 요즘은 재택근무도 많이들 하니까요. 얼마나 많이 떠나는지 도심 집값은 내려가고 외곽 주택값은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랑은 참 많이 다르죠. 세상 돋보기 이기종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북쪽의 시골 마을. 아이들이 넓은 거실에서 뛰어놀고 마당에선 지렁이가 나옵니다. 현관을 나서면 울창한 숲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를 피해 도심을 떠났는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Nella nostra testa c'era già da qualche parte il pensiero di fare un tentativo di vita fuori dalla città, ma senza la possibilità di fare smart working era impensabile. 또 다른 가족도 지난해 밀라노를 떠났습니다. Chiaramente sono dei momenti del tempo vissuto anche nella bellezza della natura e di un ambiente umano anche più proporzionato rispetto a quello delle città, a mio modo di vedere, che non si possono barattare con nulla. 지난해 2월 이후 밀라노 인구는 13,000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속출한 데 더해 도시 탈출이 현실화됐기 때문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농지 대신 거대한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You know, both working from home, no longer needing to go into the city to work. We just jumped at the chance. 인구의 70%가 해안 대도시에 사는 호주에선 최근 외곽 개발 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뉴욕 맨해튼의 공실률이 5%대를 기록하며 도심 아파트는 인기가 떨어진 반면 외곽에선 물건이 나오자마자 팔리는 상황입니다. We have twice as much money that we need to put down on the property and we still just can't find someone to accept the offer. 1월 미국 기존 주택 중위 가격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주택값은 우리 돈으로 3억 4천만 원 정도로 1년 전보다 14%나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주택 구매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금리가 낮아 대출받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중심으로 꼭 몰려서 살아야 되지 않아도 되는 거리가 떨어진 쾌적한 주거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 재택근무 확대와 생활의 변화로 집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팬데믹이 진정되더라도 일부 국가의 도시 탈출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지난해보다 13.9%를 더 올리고 앞으로 4년간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합리적이라는 입장인데 국방비 증가율이 6%에 육박하는 만큼 부담액이 예상보다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트럼프보다 낫다 뿐이지 바이든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 미국 대통령인 거죠.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정 유효 기간은 기존 1년에서 6년으로 늘렸고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매년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외교부는 6년 협정으로 안정성을 높였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같지 않은 미국의 역량,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도전을 맞아가지고 역량을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감안을 했을 거고요. 상대적인 역량의 변화죠. 그 역량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큰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인상률에 대해선 기존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 중기 예산 계획에서 연간 국방비 인상률이 6%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 분담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5배 인상을 요구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을 막아내긴 했지만 인상률이 높아진 만큼 우리 측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매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가계대출이 결국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에만 약 7조 원이 더 불었습니다. 오른 전셋값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과 신학기 이사철이 겹쳤기 때문이죠. 기업 대출은 995조 3천억 원으로 1,000조 원 턱 밑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이 976조 원이었으니까 증가 속도를 보면 1,000조를 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올해 국가 채무 전망치는 965조 원. 추가 추경 예산을 더 편성하면은 올해 나랏빚도 1,000조 원 시대를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 3주체라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정부대출 모두 1,000조 원이 넘게 빚을 지는 이른바 트리플 1,000조 원 시대가 곧 도래할 수 있는 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에 사상 최대 규모인 63조 6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공모 제도가 바뀌어서 공모 물량 절반은 증거금 규모와 관계없이 다 배분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든 건데 때문에 한 주도 못 받은 사람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주 청약에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증거금으로 무려 63조 6천억 원이 몰리며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 SK 바이오팜의 기록을 모두 깼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과 생산 계약을 맺은 기업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 50명이던 이 지점은 공모주 청약을 노리는 이용자들이 급격히 몰리며 대기번호 200번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된 공모주 균등 배분 제도가 투자자 열기에 불을 더 지핀 상황. 이번에는 물량 중 절반은 증거금 규모와 상관없이 청약자들에게 똑같이 배분해줘 기회가 확대됐다고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안 하다가 지금 한참 만에 지금 하는데 균등 배정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6군데의 파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하지만 배정 물량에 비해 투자자가 대거 몰린 일부 증권사에선 한 주도 못 받는 사례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수 고액 자산가의 공모주 싹쓸이를 막기 위해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 역시 금지될 예정이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상 마지막 로또 공모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다시 공모주 열풍을 이어간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18일 상장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눈도 오지 않는 자메이카에서 봅슬레이 팀을 만드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쿨 러닝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지금 평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유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습으로 해진 유니폼과 신발에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이고 썰매에 몸을 맡깁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엔 제 속도가 안 나 결승선 이후 제동 구간 언덕을 걸어 올라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배구에서 스켈레톤으로 전향한 말레이시아 출신의 존이 평창에서 훈련에 한창입니다. No, so I will be the first skeleton athlete in Malaysia. And yeah, even if I try and I don't make Beijing, I'm still going to stay in the sport. I'm still going to be involved as much as I can. 순간 최고 속도 시속 152km. 빙판 위의 F1이라 불리는 봅슬레이. 눈도 오지 않는 베트남에서 봅슬레이에 도전하는 수자는 카레이서 출신답게 주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Em học được cái cách mà họ lái và cách họ giữ lái khi mà chuẩn bị ra cua và vào cua như thế nào. 100분의 1초 싸움 봅슬레이에 입문한 지 6개월째인 선수들은 이제 어느덧 능숙해졌습니다. Yeah, this is
our country's first time started bobsleigh, not just me. Before I came here, I was a weightlifter and a powerlifter. 동남아 선수 14명의 도전은 평창올림픽 이후 동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참가 자격 부여를 위해 모레부터는 국제대회까지 직접 주최하는데 이들 선수들은 첫 국제대회 출전으로 올림픽을 향한 첫 발걸음을 뗍니다. 빙판 위에서의 뜨거운 도전이 올림픽 무대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오늘 날은 무척 포근했지만 대기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됐습니다. 목이 칼칼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도 중서부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가 여전히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전북을 따라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조금은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국이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15도, 광주는 18도를 가리키며 오늘과 비슷하겠고 아침에는 꽤 쌀쌀해서 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저녁 제주에서는 비가 시작되면서 밤에는 전남 지역으로까지 이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모레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경기 서부와 충남 내륙을 따라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가 한낮에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산과 부산도 16도 선을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은 19도 선까지 한낮에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모레에는 내일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 남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